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내리던 비가 지금도 계속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와 함께 다시금 꽃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상당히 쌀쌀하고 춥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은 아직 벚꽃 구경도 못했는데 지금 비바람 때문에 벚꽃이 다 떨어지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로버트 하일 씨가 과거 두 차례 더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 다 무혐의로 풀려났는데 두 번 다 무혐의로 풀려났었던 이유,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로버트 하일 씨 지난번 두 번과 어떻게 다른 걸까요? 잠시 후에 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재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임명 강행한 것을 두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어제 청와대 앞에 찾아갔습니다. 청와대 앞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대해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한국당 조국 사퇴 촉구 결의서 청와대에 전달. 장관 임명을 강행한 항의성으로 청와대 앞에서 의총을 연 겁니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청와대의 무능과 비리, 문재인 대통령 사과하라, 조국 조현옥 사퇴, 김의겸 즉각 수사, 주영훈 경질, 한국당의 의총이 청와대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가 정쟁 제조기다 라면서 맞불성 입장을 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어제 헌법재판관 후보인 문영배 후보의 청문회가 있었는데 급기야 야당에서 이 청문회 포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반대해도 임명할 텐데 뭐하러 청문회 하냐? 축하드린다 라는 이 비판적인 인사말까지 나왔습니다. 축하 인사까지 나온 겁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꼬집은 건데 고성이 오가다가 결국 파행을 맞았고 3시간 정회 뒤에 속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니 진짜로 이럴 거면 청문회 뭐하러 하냐? 청문회 무용론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장이 여직원에게 가사 도우미 역할을 시켰다라는 의혹도 어제 제기됐는데 이번엔 경호처장이 문재인 대통령 운전기사 자리에 권양숙 여사의 전직 운전기사를 3급으로 채용했다. 이거 부적절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행상 대통령 기사는 5, 6급이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시설관리팀 계약직 여직원이 경호처장 관사로 출근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가사 도우미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해당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운전기사 의혹에 대해서 과거 정부에서도 운전기사가 3급으로 채용된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로버트 할리 씨의 결국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택 변기 뒤에서 주사기도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은 필로폰 혐의로 로버트 할리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할리 씨가 지난달 말에 판매책 계좌에 송금을 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어떻게 송금했냐면 무통장 입금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무통장 입금, 누가 돈을 보냈는지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라는 의미겠죠.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버트 하일 씨가 과거 마약 수사를 2차례 더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017년, 2018년, 비교적 최근이죠. 모두 다 그때 당시에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지, 어떻게 음성 반응이 나왔는지 온 몸을 다 제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때 당시 다른 물증을 못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버트 하일 씨는 방송 스트레스 때문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이 경기 장면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로 걱정했을 것 같습니다. 이 괴물투수 류현진, 세인트루이스 원정 경기에 제대로 잘 등판했고 1회, 2회까지 잘 던졌는데 2회 말에 또 제발 찌릿
허벅지 부상, 찌릿, 자진 강판을 했습니다. 작년에 다쳤던 그 허벅지 부위에 내전근이라는 부위에 또 경미한 이상이 있다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요, 부상자 명단에 류현진을 올릴 것이다 라고 걱정스러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번 류현진과 류현진을 보는 팬들의 목표는 사실 건강하게 시즌 20층을 채우는 목표였는데 이 목표에 차질이 생길까 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 허벅지 부상 고질적인데 빨리 치료해서 아무 이상 없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마운드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의 손수호 변호사님 모셨고요. 그리고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그리고 바르다 박 선생,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베테랑 현장 기자, 채널A의 박소연 기자와 돌직구쇼 시그니처 김배은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축하. 야당에서 급기야 청문회 자리에서 그냥 축하드립니다 라는 축하 인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하일 씨의 옆에 삭발이라는 키워드도 올라와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옆에 가짜뉴스라는 키워드도 올라와 있습니다. 축하, 삭발, 가짜뉴스.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하나씩 상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문재인 정권 강력 경고한다. 경고한다. 민심을 거스르는 대통령의 오기 임명, 그리고 잘못된 장관의 임명 강행이었습니다. 조국 수석의 경질은 물론 이렇게 오만하고 불통하고 그리고 야당을 무시하는 청와대 전면 개편해 주십시오. 김정은 수석 대변이라고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도와줄 김원철이라는 김정은 부대변인을 임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첫 번째 뉴스 주제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방금 영상으로 만나보셨듯이 장관 임명 강행 폭풍이 여의도 국회에서 벌어집니다. 급기야 어제 청문회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청문회 뭐하러 하냐?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반대해도 어차피 될 거 아니냐? 라는 축한 인사말까지 나왔는데 박수인 기자, 어제 문영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결국에 파행이 됐어요. 3시간 동안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어제 이제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법사위에서 10시에 보통 열립니다. 네. 그래서 10시에 개회를 했는데 문제는 개회를 하자마자 인사청문회는 자질검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질검증이 아니라 야당이 파상 공세를 시작합니다. 야당의 주장은 어차피 강행할 거면 인사청문회 왜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도 없이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이 문영배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게 축하한다. 어차피 될 거니까 우리랑 상관없이 될 거니까 축하한다. 이런 말까지 했고요. 거의 이거 그냥 청문회 하지 맙시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당은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는 게 당연한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여기는 인사청문회 자리니까 다른 문제를 제기하려면 딴 데 가서 해라. 이렇게 맞받으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예. 결국 50분 동안 고성이 오갔고요. 한 11시가 채 안 된 시각에서 결국 위원장이 오늘 일단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하면서 정회를 선언하게 되는데요. 예. 이제 문영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말 한마디 못하고 오전을 보낸 셈이죠. 그렇죠. 그리고 오후 2시가 좀 넘은 시각에 회의가 재개되는데요. 이때 문 후보자가 겨우 인사를 하면서 이제 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양측 다 모두 이러려고 인사청문회 하냐 이런 얘기를 할 만한데요. 솔직히 어제 상황은 좀 불보듯 뻔히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이미 이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인사들이 11명이 지금 줄줄이 임명이 강행된 상황이잖아요. 이번에 11번째다. 네, 그렇죠. 11명이 강행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야당은 계속 지금 박영선, 김현철 장관의 임명하지 말 것과 그리고 조국 수석에 대한 계속 경질을 요구해온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걸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이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임명을 강행을 하고 그 조국 수석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거죠. 정치라는 것은 협치입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명분을 줘야지 뭔가 이렇게 양보도 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권의 상황을 보면 이 야당이 반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정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야당의 주장이 무조건 정쟁이라고만 보기는 그거는 아마 의구심을 가지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김현철 장관에 대한 자질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박영선 그 장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인사를 강행을 했으면 적어도 여권에서는 야당을 좀 달래거나 야당이 좀 양보할 수 있는 명분을 좀 줘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일단 강행을 하고 따라라라고 얘기를 하면 야당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여권이 많이 정치력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예고됐던 파행이었다라는 분석인데 어제 청문회 장면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수치 중에 이런 수치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하나하나 임명 하나가 똑같습니다. 박영선 후보자처럼 숨기고 하루 지나가면 그냥 대통령 임명해 주니까 그거 믿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독선과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인사 실패 책임자의 경질을 요구한 야당의 요구에는 답이 없습니다. 철저히 국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네, 김용주 의원님. 지금 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특히 이제 야당들이 많이 소위 뿔났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어떻게 11번째, 특히 이번 김현철 장관, 박영선 장관 임명 강행만큼은 정말로 자존심이 상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한국당에서 요구하는 게 일단은 인사 책임자인 조국 수석을 좀 경질해라. 청와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많지는 않다. 대통령께서 특히 김현철 또 박영선 이 두 분은 이미 그런 여당의 공세를 예상하고 아마 올릴 때 이미 그런 예상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청와대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어쨌든 현재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는 불법이 아니다 이런 것으로 대신하고 싶은데 네. 사실은 저런 주장들은 사실 운영위에서 좀 더 혹독하게 하고 또 청와대도 이런 어떤 장관 후보자들의 험결을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국회로서도 그런 정당성을 갖지 않는 게 특히 법사위 같은데 이미 인사청문회 관련된 법안이 엄청나게 많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차라리 뭐 문영배 후보는 둘째치고라도 대통령이 최소한 예를 들면 3명 이상 청문회 채택되거나 3분의 2가 동의하지 않는 후보는 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게 한다든지 법적인 말하자면 권한을 갖고 있는 게 국회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기가 할 일을 안 하면서 주장만 하는 부분. 그다음에 여가 야가 되고 야가 여가 되는데 입장에 따라서 또 바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또한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것도 해야 되고 제일 아쉬운 거는 어쨌든 이 문재인 정부가 인사 관련돼서는 시스템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데 대한 아직도 여전한 어떤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아픈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어제 청문회장에서 급기야 야당 의원들에서 사이에서 이 문영배 후보자에 대해서 축하한다는 인사까지 나왔습니다. 거듭 말씀드렸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대통령이 앞장서서 유린하고 희희낙낙 중에서 만면에 웃음을 띠고 명령장을 주고받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정말 절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정말 참으로 나쁜 대통령의 제명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문영배 후보자, 문영배 후보 대통령이 축하드립니다. 안 축하드립니다. 잘하신 거라고 끝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환 대변인, 방금 장제원 의원이 축하드립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렇게 하세요라고 또 여당이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최근 인사 문제에 대해서 몇 주 됐는데 청와대나 대통령이 아무 말 없고 임명 강행하니까 야당으로서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일면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귀한 시간에 그래도 제대로 된 인사청문을 좀 하고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을 좀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김영주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저 시간에 계류되어 있는 인사청문회법에 대해서 최소한이라도 뭐 다른 야당들도 다 찬성하고 있으니까 좀 방법을 찾는 노력들을 좀 했으면 국민들이 더 많이 박수를 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로버트 할리 씨가
과거 2017, 2018년에 두 차례나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두 차례 수사에서는 모두 다 무혐의. 이번 세 번째 수사에서 결국 덜미를 붙잡힌 겁니다. 먼저 과거 두 차례에 어떻게 조사를 받았었는지도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2017년 7월, 2018년 3월 로버트 할리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에 머리를 삭발 그리고 몸에 있는 제모를 이제 몸에 있는 털을 왁싱을 해서 제모 상태로 경찰에 출석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에 소변 검사를 진행했는데도 음성이 나왔고 결국에 이제 뭐 제모를 했기 때문에 가슴에 나 있는 털을 뽑아서 마약 검사를 진행했었다. 그런데도 이제 음성이 나왔다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증거를 못 찾은 경찰이 그때 당시 두 차례나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었던 경험이 있었다는 게 지금 뒤늦게 나왔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약 사범들이 은폐위해하는 일이 삭발, 왁싱 등의 제모다. 가슴에 나 있는 털이나 코털로도 가능하지만 검출이 안 되거나 투약 시기의 특정이 어렵다라고 그때 당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그때 당시 2017년, 2018년에도 그러니까 두 번 다 로버트 할리 씨가 마약을 했었다. 네. 라는 어떤 상황적인 정황은 경찰이 찾았었는데 증거를 못 찾았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2017년 7월, 2018년 3월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방금 이제 소개도 됐습니다만은 소위 우리가 버닝썬 사건 때도 얘기됐듯이 몸 세탁을 한 거죠. 1차적으로는 모든 털들을 다 제거를 하고 아주 잔량의 가슴털 정도는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특정하기가 어려운 수사로서 증거를 채택하기 어려운 부분이 남아있던 것 같고 몸 세탁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수액을 만든다든지 많은 물을 먹는다든지 사우나에 간다든지 해서 사실은 소변 검사는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면 이미 이분이 마약에 관련된 상당히 몸 세탁을 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야말로 어떤 자택이 이제 뭐 서울 모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택에서 화장실 뒤에 숨겨놓은 주사기도 발견했고 그다음에 무통장 입금을 했다. 매우 어리석은 일이죠. 예. 통장 입금을 하면 모를 줄 아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시점이나 다 나오기 때문에 CCTV로 식별이 됩니다. 아 그래요? 무통장 입금을 하더라도? 네네네. 실제로 그래야지 무통장 입금이라도 누가 줬다는 것은 상대방이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이제는 증거가 확보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조금 전 로버트 할리 씨가 이 포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로버트 할리 씨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조금 전의 모습입니다. 과거에도 투약 사실 있으시다는데 사실입니까? 실망하신 국민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양무고 네, 로버트 할리 씨가 조금 전 모습인데 죄송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상의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김弁박사님. 네. 2017년, 2018년 그때 당시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로버트 할리 씨가 이번에도 안 걸리겠거니라고 하면서 마약에 손을 댔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건 지금 긴급 체포를 했다는 거죠. 네. 미처 뭐 왁싱이라든지 제모를 할 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 등의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로버트 할리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던 사람이 구속이 됐고 여기 대해서 진술을 확보해서 로버트 할리와 함께 마약을 했다는 진술을 받은 겁니다. 경찰은 당연히 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것을 긴급하게 조사에 나서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경찰의 수사의 문제도 우리가 좀 지적할 수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 할리 입장에서는 모발을 전부 다 삭발을 하거나 아니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실질적인 제모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소변에 대한 검사까지 나오지 않은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경찰에 2번이나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 정도면은 얼마든지 무혐의가 나올 수 있겠구나 판단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다음부터 조금 더 대담해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마약을 구입하기도 하고 이를 통해서 마약에 대해 습관적으로 투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결국 대한민국에서 이 마약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은 요원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승리 씨 일당의 이 카톡방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머리를 가지고 탈색을 하고 탈색을 하는데 염색을 하면 완벽하다라고 하는 이 마약에 대해서 걸리지 않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다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마약이 퍼져 있는지를 이번 로버트 하이리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경찰이 조금 더 신속한 수사에 나섰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마약 청과 같은 조직을 설립해서 실질적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소영 기자. 네. 이번에는 경찰이 그럼 어떻게 결정적으로 잡아낸 겁니까? 긴급 체포라는 과정에서. 네, 지금 이전에는 보시면 마약을 함께 했다라는 진술이 나오면서 이 로버트 할리 씨에게 소환 일정을 조율을 하게 됩니다. 소환 일정을 조율하면 당연히 로버트 할리 씨는 그거를 이제 준비할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면 소변 검사를 해도 안 나오고 그리고 압수수색을 해도 이미 모든 걸 다 치워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마약과 관련된 것들이 나오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자 이번에 경찰이 다른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번에 경찰은 SNS를 통해서 이번 마약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게 집중적으로 계좌 추적을 하다 보니까 지난달 중순에 로버트 할리 씨가 마약 판매책에게 마약 판매책에게 접근한 사실을 포착을 하게 되고요. 예.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이 로버트 할리 씨가 이 판매책에게 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모습을 CCTV가 포착을 하고 이 모습을 경찰이 확보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네. 뭐 통장 계좌 흔적뿐만 아니라 CCTV로 영상을 확보한 거군요. 그렇죠. 먼저 철저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긴급 체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로버트 할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날 이제 지방에 출장을 갔다가 김포공항으로 들어와서 집 주차장에서 갑자기 체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체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변에서 이 마약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집에서는 이 화장실 변기 뒤쪽에서 이 주사기가 나오는 상황이 된 거죠. 화장실 변기 뒤쪽에서 발견됐다는 거는 잘 들키지 않게 네. 숨겨놨다, 은닉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필로폰 같은 건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주사기가 집에서 나왔다는 것은 최근에 취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손수호 변호사님. 네.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른바 텔레그램을 사용했고 뭐 무통장 입금했지만 김영주 의원 분석해 준 것처럼 무통장 입금은 요즘 다 걸린다라는 건데 왜 하필 집에서 마약을 했을지도 좀 의문이고 또 오늘 경찰이 구속 여부에 대해서 뭐 이제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증거가 없었을 뿐이다. 이미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이제 마약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는데 증거를 이제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수사망에서 피해 나가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굉장히 여러 차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서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도주의 우려라든지 또 증거물 염려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느냐 이 부분인데요. 지금 집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짐작되는 그런 주사기가 나오긴 했어요. 경찰도 아마 그래서 집에서 아마 이 마약을 복용했을 것이다, 투약했을 것이다 보고 있는데 사실 또 그 주사기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예. 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주사기가 사용 전인지 사용 후인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 주사기에서는 정작 나오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만약에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경우에 따라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알려진 경우에는 집이 가장 안전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제3의 장소를 이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또는 그러한 그 외부 장소도 활용했고 집도 활용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본인이 일단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자백을 이제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은 지금 다양하게 있거든요. 예. 혐의 입증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벌써 이번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아마도 구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한 가지 좀 우려도 되고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은 지난 2017, 2018년에 로버트 할리 씨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대응을 완벽하게 해서 결국에 무혐의로 풀려나게 된 거잖아요. 이에 또 나가면 혹시 그럼 나도 뭐 마약을 하고서 온몸을 다 제모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사람들이 또 악용을 할까 봐 일부 사람들. 이게 좀 걱정되고 이에 대한 대책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번에 궁금한 건데 가슴에 있는 털하고 코털에서는 왜 안 나오냐 궁금했는데 아까 경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거는 또 머리카락과는 또 성분이 다르다. 성장 속도가 또 느려서 안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몸에 있는 그런 그 모발인 것은 맞지만 그 부위에 따라서 그 성장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따라서 어느 부위에 있는 털인지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검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모 부분 또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쪽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미 뭐 수십 년 전부터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심을 강하게 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좀 피해 나가자, 피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하자 이런 것들은 그쪽 관련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일종의 프로토콜 정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경찰이 그거를 깰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사 기법들을 다 지금 갖추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잡아낸 것이죠. 로버트 할리시 경우. 맞아요. 마약을 하면 결국엔 잡힌다.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하던 중에 단독으로 취재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게 공범이 있었다. 그런데 그 공범이 또 외국인의 가능성이 있다. 네,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하일 씨가 어쨌든 무통장 입금으로 이 마약 공급 체계에 돈을 보내잖아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하일. 네, 하일 씨, 로버트 할리 씨가 이제 돈을 보내는데 이 돈을 보낼 때 옆에 서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외국인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 하일 씨가 로버트 할리 씨가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 현금 인출기로 가거든요. 예. 주차장에 차를 댈 때도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경찰은 공범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공범 여부를 또 의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로버트 할리 씨가 산 그 필로폰의 양이 1g이에요. 지난달 중순에 1g을 샀고 그에 대한 대가로 70만 원을 지불을 하게 되는데 1g이면 사실 상당히 많은 양. 굉장히 많아요. 1회 투약량이 0.03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g이라고 하면 30차례를 훨씬 넘게 30번을 훨씬 넘게 투약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지난달 중순이니까 한 달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이 약을 다 혼자 다 썼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공범 여부를 수사를 하고 있지만 하일 씨는 이 공범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혼자 했다라고 지금 현재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찰이 이 부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내사 중이라는 거죠. 외국인 공범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로버트 할리 씨와 절친한 이 마크 피터슨 교수라는 분이 이런 주장을 해서 현재 주목이 되고 있는데 마크 피터슨 미국 브리검 영대 명예교수. 내 친구 하일은 무죄다. 경찰이 유죄를 확신하며 진술을 강요했다. 1년간 고생했는데 경찰이 포기 안 한다. 현재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군가의 마약 혐의를 뒤집어 쓴 게 아닌가 싶다. 라고 하면서 그의 아들일 수도. 사실 확인이 안 된 그런 주장을 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갑자기 느닷없어요. 이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이분의 마크 피터슨 교수의 말에 의하면 작년 10월 11일 정도에도 내사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말하자면 이 할리 씨한테 자백을 강요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기가 보기에는 사실은 아들인 하재익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피터슨 교수에 의하면 그 아들이 마약을 했는데 아버지가 덮어서기 위해서 스스로 그런 일들을 꾸밀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을 강하게 의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이것은 할리의 문제와 아들의 문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건 로무일 뿐이다. 이렇게 잘라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로버트 할리 씨 부인의 입장도 지금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피터슨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부인의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의심의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당연히 아들의 문제가 느닷없이 튀어나오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엄마 입장에서 완벽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싶고요. 피터슨 교수는 이 로버트 할리 씨와 굉장히 오랜 기간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로버트 할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성품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 친구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1년 기간 동안 로버트 할리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이미 구속된 나쁜 사람이 로버트 할리에 대해서 죄를 뭔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터슨 교수가 명확한 사실관계를 완전히 알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바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미 경찰에 구속돼서 마약 투약을 한 혐의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투약했던 로버트 하리 씨를 지목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로버트 하리 씨가 만약에 마약을 한 아무런 정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음해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은 사건의 문제는 피터슨 교수의 말이 맞겠지만 현재 긴급 체포되고 난 뒤의 정황들을 보게 되니까 양성방도 나왔잖아요. 이미 모든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피터슨 교수의 이야기는 여러 측면에서 그냥 친구를 위한 발언일 뿐 전혀 신빙성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는 궁금증인데 로버트 하리 씨 같은 경우도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라 2017, 2018년에도 했다라는 혐의가 있는 거고 뭐 버닝썬 수사가 시작됐지만 그 안에서 이들이 마약을 의미하는 은어도 쓰고 있었고 뭐 황하나 씨도 지금 마약에 나오고 있고 재벌 3세들이 또 마약에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몇 년간 해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필 요즘에서야 이제서야 막 경찰이 로버트 할리다 뭐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뭐 마약 청정국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예를 들어서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하가 됐을 경우에 이 결과적으로 마약 청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20명에 관한 것도 결국은 적발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 대한민국 도처 현장에서는 마약을 실제 투여하고 있는 인물들이 상당히 적지 않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최근에만 들어서 생각해 보더라도 유력 정치인의 조카, 유력 정치인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재벌 3세에 이르는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까지 마약이 이렇게 도처에 퍼져 있다는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건데 여기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하다 말다는 모습들을 우리가 충분히 목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면은 못 잡았거나 안 잡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마약에 대한 핵심적인 고리를 살펴보면은 어저께 김광산 변호사님이 GPS 얘기를 했습니다만 첫 번째가 글로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로 해외에 유학을 갔다 왔던 사람들 중심으로서 마약이 융통되게 되는데 여기서 마약을 투여하기 위해서 할리 씨 주장을 보더라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사회 지도층이나 유력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관계에서 마약을 투여했다라면은 결국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아뜨걸 하고 수사의 손을 놔버린 것 아니냐라고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여론의 환기가 지금은 막 버닝썬 사태 때문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슈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옛날처럼 슬그머니 수사당국에 대한 수사 속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 돌직구쇼는 우리 김진애과 정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정말 뿌리 뽑아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마약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잘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지적한 부분이 상당히 타당한 것이 박정화 대변인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버닝썬 사건 후 한 달 사이에만 마약 사범이 1000명을 지금 단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2017년도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고 난 이후에 지금 버닝썬 이후 2월 25일부터 한 달 했는데 1000명에 가까운 상황. 994명을 검거하고 368명이 구속되는 그런 상황이 와. 온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점조직식으로 마약이 유통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 사람을 검거하게 되면은 그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까지 계속 딸려 나오는 건데 왜 이제 와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마약 사범으로 걸려 들어있는지 김정민 박사 너무 많이 설명을 주셨는데 저는 요번 이 통계를 보면서 과거 경찰의 조폭 일제 소탕령 뭐 이런 거 생각이 나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마약 지도도 그 전에 조폭 지도도 다 경찰이 갖고 있다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일제인전 검거해 오는 것처럼 지금도 마약 지도에 대해서 대충 검찰이 알고는 있는데 경찰이.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단속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수사를 경찰이 면밀히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경찰 관련해서 이상한 의혹들이 뭐 몇 가지 있잖아요. 이런 걸 좀 덮으려고 이른바 갑자기 이렇게 마약 단속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마약이 우리 사회에서 없어질 때까지 상시적으로 좀 마약 사범에든 좀 단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병민 박사 말씀 주신 것처럼 수사하다 말고 이런 거 말고 늘상 있어서 대한민국에는 마약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5주간 수사했는데 994명이 단속됐다라는 사실을 접해들고 정말 큰 충격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더 이상은 확산되는 거 안 되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돌직구와 그리고 가짜뉴스 오발탄.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제목으로 꼽아봤는데 먼저 이번 초대형 강원 산불로 인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됐는데도 재난방송을 주관해야 할
재난 방송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영방송인 KBS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재난 상황에서 KBS가 재난 방송을 제대로 했느냐라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KBS 재난방송 주관사 역할 얼마나? 재난방송 등 종합 매뉴얼 표준안에 따르면 재난지역 거주자와 이재민 등에게 대피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니까 산불이 발생했을 때 그 즉시 상황이 커지기 전에 KBS는 산불 특보라든지 재난 특보를 편성을 해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미루고 재난 방송을 신속하게 보도해야 할 의무가 KBS에는 특히 있다는 거죠. 산불이 난 당일 밤 10시 53분에서 11시 5분 KBS 1TV를 통해서 약 10분 동안만 특보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10분 특보 방송을 했다. 1TV. 11시 5분부터는 시사교양 프로그램, 정치 프로그램이죠. 오늘 밤 김제동을 방송을 강행했다. 오늘 밤 김제동에서는 그럼 이 산불에 대해서 뉴스 속보를 전했느냐? 전혀 산불의 산자도 안 나왔다.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밤 김제동이 방송된 11시 5분은 이미 사망자가 발견된 시점이기 때문에 KBS가 이 산불의 규모가 크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오늘 밤 김제동을 방송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KBS에 대해서 질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방송사, 특히 재난방송 주간방송사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재난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국민과 재난 지역 주민이 취해야 할 행동 요령을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방송 매뉴얼을 비롯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김배은 박사님. 네. 오늘 밤 김제동. 그러니까 그날 밤 김제동이죠. 그날 밤 김제동 방송에 혹시 뭐 산불에 대한 긴급 뉴스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산불이 어디로 번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왔습니까? 그날 밤 김제동에서? 그날 밤이 4월 4일 밤입니다. 예. 그러니까 4월 3일에 보궐선거가 있었고요. 보궐선거가 지난 지 그 다음날 밤이었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정치 토크가 진행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4월 4일 산불이 발생했던 시점은 7시 17분이었거든요, 오후. 그리고 오늘 밤 김제동이 방송됐던 시간이 바로 11시가 넘는 시각인데요. 그 긴 시간 동안 도대체 KBS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오늘 밤 김제동을 방송에서 보도할 정도로 사태 심각성을 KBS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예. 게다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KBS의 이 재난방송에 대한 주간방송사로서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지점을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요. 기능별 재난 대응 계획을 이 재난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 주간의 이 부처의 장들이 다 마련하게 돼 있습니다. 이 기능별 재난 대응 계획에는 13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는 교통이나 의료라든지 통신이 마비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 계획을 미리 마련해야 됩니다. 이 13가지 기능 중에 마지막 기능이 바로 재난 수습에 대한 홍보 기능이고 이러한 기능들이 바로 재난이 났을 때 신속하게 주간방송사를 통해서 이 노약자라든지 약자,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할 수 있는 방송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KBS에서 심각한 오류의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이 KBS에다가 이렇게 방송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야 될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무부처는 무엇했는가에 대한 비판도 함께 따라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날 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질타하잖아요. 9시 30분에 이미 홍영표 원내대표가 문제를 얘기하면서 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관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관리를 하는 건 사실상 이렇게 KBS라든지 대한민국 방송들에서 얼마나 유력하게 재난방송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연결하게 되는 건데 이런 시스템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KBS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KBS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무너졌다라고도 저는 감히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KBS를 포함해서 공영방송, 특히 이제 KBS 같은 경우는 재난 주관이잖아요.
손소 변호사님, 지난해 뭐 벌칙금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이제 방송사업자, 방송국에 재난 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야 돼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게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최근 자료 언론 보도 따르면 2017년 1사분기에 보면은 KBS를 포함한 또 지상파 3사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9개 방송사에게 이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과태료가? 네, 이거 총액이 이제 4억 원이 넘어요. 예. 그 정도로 방송사들이 이런 재난 방송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이 아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정환 대통령, 이낙연 총리도 사실상 KBS에 대해서 부실했다라고 질타를 했죠. 그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그날 아침에 준비했던 모든 이슈를 다 뒤로 미루고 현장을 연결해서 뉴스 속보와 피해 상황, 그다음에 산불의 강도와 산불의 이동 방향, 경로 전문가까지 모셔두고 긴급히 대응을 했는데 꼭 그날 그 시각 오늘 밤 김재동이 방송됐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에요. 저는 그게 KBS 내부의 시스템이 좀 붕괴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관공서 같은 데 가면은 독도 실시간 영상이 막 올라오는 것을 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 그게 KBS가 전국에 송출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주간 방송사로서 정부 예산을 받고 그리고 시청률도 강제 징수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춰서 혹시 있을 재난에 대비하라고 준비를 해주는 건데 그 안에 구성원들 중에 요즘에 뭐 KBS 보면 굉장히 뭐 인사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은데 구성원 중에 그동안의 경륜과 노하우를 가지면서 이럴 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각자 부서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복물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다 어디가 없어지고 아무 경험이 없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판단이 좀 부족한 분들이 저는 그 책임을 지고 있어서 오늘 같은 KBS 일이 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에 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모든 시스템을 다 갈아엎자고처럼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지금 KBS가 저는 제대로 안 굴러가는 게 오늘 이런 욕을 먹는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온 거 아닌가. 그래서 그 과거부터 쭉 있었던 KBS를 이끌어왔던 경륜과 노하우가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는 게 꼭 새로운 길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뭐 대한항공, 한국방송, KBS가 코리아니까 이 K라는 마크를 달고 있는 기업들은 그 무게를 좀 더 느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산불과 관련해서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 사실 뭐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가 유포돼서 청와대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조원진, 안상수 두 의원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자, VIP가 왜 처음부터 여기 회의에 참석 안 했습니까? 벌써 9시 44분에 대형 3단계가 발생을 했잖아요. 이거 대형 산불인데 11시 11분에 회의를 시작을 하는데 왜 VIP가 0시 20분에 회의에 참석합니까? 술 취해 계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초단위로 알리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술에 취해 계셨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술에 취했다. 일종의 가짜 뉴스인데 유튜브에서 먼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유튜브 방송, 논란이 되고 있는 유튜브 방송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그날 저녁 대한민국 신문사의 대표들, 발행인들, 문재인 대통령과 저녁을 먹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아니라고 청와대는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술도 마시지 않았을까요? 싶습니다. 독수를 맞은 것이 아니냐, 재난 위기 상황에 늦게 온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 아니냐, 어제는 뭐 샴페인을 먹어서 술기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러한. 자, 일단 팩트체크부터 해보죠. 박소영 기자. 대통령이 술에 취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그날 상황을 좀 보면 이제 저들이 저렇게 주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4월 4일이 신문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오후 6시쯤에 이 신문의 날 행사가 있는데 각 언론사 사주들과 그다음 대통령이 이 행사에 참석을 하게 돼요.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다 같이 얘기를 하고 저렇게 샴페인 잔을 두고 건배사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저런 자리였기 때문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측에서는 대통령이 전날 언론사 사주들과 함께 술자리를 거나하게 가진 것 아니냐. 그래서 술에 취한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근데 팩트 체크를 해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저 자리에서 6시 40분쯤에
이 언론사 사주들과 다 헤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언론사 사주들도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다 포착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거나하게 마셨다라는 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 보시면 술을 거나하게 마실 정도의 술자리도 아니에요. 지금 저 자리가 보면 좀 샴페인으로 건배 정도 하는 자리지 뭐 이렇게 거나하게 마실 정도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 확실하고요. 지금 네. 뭐 안상수 의원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뭐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초 단위로 세월호 7시간을 밝히라고 하더니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뭐 신의 한수와 같은 그런 유튜브에서는 보톡스 맞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뭐 얘기를 하더라도 저렇게 근거 없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죠. 특히 사람 인명 피해까지 난 상황에서 저렇게 아닌 말고식의 의견을 막 얘기하고 거침없이 얘기를 하고 또 이런 얘기를 공당이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더더욱 맞지 않습니다. 이 세월호 7시간과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서 뭐 5시간 어디 갔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세월호 7시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이 일어나서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었던 건데 그 시간 무려 7시간 동안 아무런 대응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밝히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후에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런 근거 없는 얘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예. 저런 식의 얘기를 국회에서 하는 것은 국민들이 오히려 더 이 공당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낼 뿐이죠. 사실 그렇게 특히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누구보다 예민하고 더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인데 술 취한 것 아니냐, 보톡스 맞은 것 아니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게 아니면 말고식의 저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공분을 살 뿐이고요. 야당에 더 실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입장입니다.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최초 거짓말을 유포한 진성호 방송과 신의 한수의 모든 조치로 강력 대응할 것이다 라고 지금 입장이 나왔는데 일단은 강력 대응하겠다는 게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법적으로 손소 변호사님. 일단 고소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대응이라고 하면 일단 고소를 떠올 수 있겠죠. 우선 의원들이 국회에서 했던 그런 발언들을 보면은 사실 정치적인 그런 책임과는 별개로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술에 취했다. 뭐 보톡스를 맞았다 그런 게 아니라 질문 형식이거든요. 질문이다. 그렇다면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명예훼손죄가 될 수가 없겠고 게다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이기 때문에 또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통한 저런 내용 발언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다. 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그 방송 인용한 영상에는 확실하게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여론을 정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하거나 아니면 의문을 제기하는 형식이었습니다만 전체를 봤을 땐 또 다를 수 있어요. 따라서 사실 적시로 인정이 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러면 그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언론사의 사주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언론사 사주들과 대통령이 술에 마시느라고 제대로 대응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사실 적시해가지고 말을 해버리면 대통령뿐 아니라 언론사 사주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예, 가짜뉴스 오발탄에 관한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네, 취재 수첩 Y입니다. 우리 백희종 도직구처 수사반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은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의 곽대경 교수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곽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소 변호사님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취재 수첩 사건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DNA 채취에 동의했다가 과거 성범죄 사실을 들킨 택시기사의 사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택시기사 뭔가 자신 있게 DNA를 제출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인지 사건의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이 사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상당히 흥미로운 사건인데요. 지난 2월 만취 상태의 여자 승객이 49살 택시기사 A씨에게 내가 저 택시기사에게 강제추행 당했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택시기사는 그때 당시에 무슨 소리냐 나는 추행한 적 없다라고 현재 강력 수사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택시기사 말이 맞았어요. 만취 승객의 허위 신고로 택시기사분이 억울하게 하마터면 성추행범이 될 뻔했죠.
그런데 이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뭐 프로토콜이었나 봐요. A씨에게 DNA를 요구했는데 이 택시기사 같은 경우는 뭐 결백하니까 뭐 흔쾌히 동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DNA를 감식했는데 앞불사 2004년 부산, 2007년 울산에서 발생한 주거 침입 강간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신체에서 이 택시기사의 체액 반응을 확보했고요. 당시 피해 여성 속옷에서 이 택시기사의 DNA 추출을 토대로 택시기사에게도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곽 교수님, 네. 이게 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건데 일단은 궁금한 게 그 택시 안에서의 성추행은 택시기사가 억울했던 것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취한 승객이 자기가 이제 피해당한 이걸 갖다가 과장해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성추행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됐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성범죄 관련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DNA를 채취를 하는 걸 갖다 동의를 구합니다. 경찰이 그 요구는 정말로 잘한 거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어떤 경찰의 요구에 대해서 응하겠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요. 사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2004년도에 부산에서 이제 1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그리고 2007년도에 울산에서 또 1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의 진범으로 이제 밝혀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당시는 이 사람이 뭐 흉기를 이용해가지고 이불도 이제 덮고 그렇게 성폭행한 후에 증거를 없애기 위한 그런 어떤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자기는 설마 그런 어떤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 걸로 나름대로는 이제 확신을 하고 이런 DNA 채취에 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2007년 사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울산에서 윤모 씨가 당시 15살 소녀에게 얼굴과 이불을 뒤집어 씌운 상태에서 성폭행했다는 거예요. 이거 부산도 사실은 똑같은 수법으로 했다는 거죠. 네, 2004년도에 이제 그렇게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성폭행을 했고요. 2007년도에는 이제 15살의 여성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이제 범죄를 갖다 이제 저지르고 똑같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도들을 양쪽 똑같이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마 자기는 이미 이제 10년이 이제 지난 그런 어떤 사건들이고 하니까 예.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 걸로 나름대로 이제 확신을 한 게 오판을 했던 거군요. 네, 손수 변호사님, 네. 이 택시기사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결혼을 했고 7살 난 자녀까지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결혼 전에는 뭐 마약 투약에 지금 보셨듯이 뭐 2004년, 2017년 주거 침입에 뭐 절도에 특수강간 성폭행까지 다 있는데 택시기사로 10년간 일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게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게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뭐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사업에서 운전을 하는 운전 자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요. 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그런 그 결격 사유가 있어요. 예. 그 중에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등 특정한 그 범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일단 취업한 다음에 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뒤늦게 발견돼서 이런 자격을 취소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자격 취소하는 데까지 시간이 수개월 걸리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일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애초에 처음부터 채용 당시에 정확하게 이런 결격 사유의 존재 여부를 확인을 했어야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제대로 된 조치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찔한 게 이게 자칫 미제 사건으로 끝날 수 있었던 2004년, 2007년 사건인데 공소시효가 연장됐더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성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건 모두 공소시효가 여전히 살아있고 그래서 범죄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있게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첫 번째 사건 한번 풀어봤고요. 이번엔 두 번째 취재수첩 사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타인의 정자로 인공수정해서 아이가 생겼는데 이게 법적으로 친자인가 아닌가에 관한 이 법적인 논쟁에 대해서 대법원이
결정을 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송씨 부부가 이 사연의 주인공인데 남편이 무정자증으로 아이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1993년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해서 인공수정을 했고 첫째 자녀가 출산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당연히 출생신고 됐겠죠. 4년 뒤 1997년 이 둘째 자녀가 출산돼요. 어찌된 일인고 하고 봤더니 무정자증이 치유된 걸로 당시 이 남성은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송 씨가. 그래서 둘째가 어쨌든 나왔으니까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잘 키웠다는 건데 이 사건도 또 반전이 나와요. 2013년 부부 갈등으로 이혼 소송 과정을 밟는데 알고 봤더니 이 둘째 아이가 아내의 외도 사실, 외도로 해서 태어난 다른 사람의 아이인 것으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정자증이 자연 치유된 게 아니라 아내의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 남편이 화가 나서 두 자녀를 상대로 얘네 둘 다 내 자식이 아니다 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1, 2심 모두 각하됐어요. 아이들이 친자식이 아니다 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큰 아이는 인공수정에 동의했으니 친자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작은 아이는 친자식이 아니라 해도 입양처럼 부모-자식 관계가 성립했기 때문이다라는 논리인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입양처럼 부모-자식 관계가 성립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보셨던 것처럼 1983년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친자로 추정된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는데 대법원이 최근 이 사건을 다시 들추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공개 변론을 결정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정자를 받은 것도 친자식이 아니라고 할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친자 논란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제는 답해야 할 상황이라는 거죠. 가정 평화를 위해서 기존 판례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혈연 관계를 따져서 친자 여부를 판명할 것인가에 한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야, 그런데 오늘 곽 교수님 공교롭게 오늘 처음 오셨는데 계속 사건에 반전이 있는 사건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남편 입장에서는 뭐 첫 번째 자녀 같은 경우는 인공수정에 동의했으니까 내 자식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 두 번째 자녀에 대해서는 좀 억울하기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게 인공수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정도가 덜합니다만 두 번째는 분명히 자기 자식인 걸로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이제 무정자증이 이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된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뒤늦게 이제 알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판례가 만들어진 그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요. 1983년 7월에 대법원에서 이제 판단할 당시는 지금처럼 유전자 감식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하게 이제 친자간을 갖다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명분이 가장 이제 중요했습니다. 1983년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함께 살지 않는 그런 게 이제 명백한 이유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외국에 뭐 출장을 가가지고 있었다든지 또는 이제 별거를 해가지고 오랫동안 서로 함께 살지 않았든지 하는 이런 명백한 외형적인 이유가 있는 이런 경우에만 이제 인정을 해줬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미 이제 유전자 확인 기술 같은 이런 감식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과학 기술이 발전되면서 친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현재 법에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받아들일 거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 되는 겁니다. 예, 지금 당시 법원의 설명이 과연 지금의 기준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찌 보면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특히 이제 둘째에 대해서 그때 당시 입양한 거나 다름없다. 여기 아마 과연 지금 동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지금 법이 사회의 변화 또는 과학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사실 그게 또 법의 속성입니다. 법은 어떤 변화를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뒤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간혹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처럼 또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그 곽 교수님 말씀보다 좀 더 앞으로 가면, 더 뒤로 간다면, 더 과거로 가면, 그럼 도대체 왜 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나? 도대체 왜? 아니 결혼 생활 중에 자녀를 낳으면은 이걸 왜 그 아버지의 아들로
자녀로 왜 이거를 추정을 하나? 그리고 또 이거를 그 추정을 번복하고 깨는 거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나? 이거는 80년이 아니라 그 전으로 훨씬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여성이 출산을 하면 출산 장면이 확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의 실제 모친이 누구인지는 확인이 너무 쉬워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임신 과정과 이제 그 잉태 과정을 거치고 출산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실제 아버지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최근에 뒤늦게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이제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설령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혼란이 생기면 안 되니까 어차피 확인도 안 되는 거 아예 추정을 해버리자. 그래서 그때 같이 생활하지 않았을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이거 친생자로 보자. 법률상 추정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래서 그 배경에서 법조항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법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해석을 80년도에 그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아예 출장 가가지고 그때 임신으로 추정되는 기간 동안에 함께 생활을 안 했을 경우 등 물리적으로 그런 경우에만 추정을 번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누구 아이인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대법원에서 이제 인지를 한 거죠. 그리고 과거에도 얼마 전에 그리고 지금도 하급심에서는요. 이런 경우에 친생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판결들이 쌓여왔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하는 판례, 인정 안 하는 판례가 계속 혼돈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이제는 명확하게 대법원에서 결정을 이제 판단을 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된 거죠. 야, 그러면은 만약에 이 첫째 같은 경우 인공수정에 동의했기 때문에 친자로 봐야 된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과거와 같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근데 일단 이 원고 입장에서는 나는 동의한 적은 없다. 나는 없다. 묵인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예. 1, 2심에서 이제 인정되진 않았죠. 그렇죠. 이 둘째에 대해서는 친자가 아니다라고 대법원이 과거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친생자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추정을 이제 복멸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절차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친생자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해야 됩니다. 예. 그거 지나면 못 해요. 그래서 이게 친생자 추정이 안 될 경우에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건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곽 교수님 나은 정도 있지만 나은 정이지만 사실 기른 정이 더 클 텐데 그 둘째 아이 입장에서는 어느 날 내 아버지라고 계속 믿고서 자라왔는데 아버지가 내가 네 아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황당하겠어요,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걸 이제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이제 앞으로 누가 부양을 할 거냐 하고 이 사람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 문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명확하게 이제 법리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사회적인 변화가 생긴 겁니다. 예, 과연 이번에 대법원이 어떻게 결정을 낼지도 한번 좀 주목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에 오늘의 하프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이 됐을지 하플 4인방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결혼식 장면인데 신랑은 한 명인데 신부가 2명인 상황. 이거 난감하네요.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손혜원 의원, 그리고 뚱딴지네요. 오랜만에 봅니다. 뚱딴지까지. 어떤 사연인지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결혼식에 나타난 전 여자친구. 게다가 그 여자친구가 웨딩드레스까지 입고 나타났다. 그냥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서 화제입니다. 중국 후난성의 한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난데없는 소동이었는데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전 여자친구가 식장에 난입해서 주변의 시선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전 남자친구인 신랑을 붙잡고 놔두지 않는 거예요. 어디가 나랑 결혼해. 울어. 엉엉 울어. 야, 자신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며 생떼를 부리다가 결국엔 주저앉아 울기까지. 아니, 예비 신부는 이거 무슨 봉변입니까? 신랑은 신부의 눈치를 보면서 좌불안서 한쪽으로는 전 여자친구 뿌리치고 다른 한쪽으로는 지금 신부의 손을 잡고 있는데 이제는 진짜 신부가 화나서 신랑의 손을 뿌리치고 결국 결혼식장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전 여자친구의 소위 깽판으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해야 할 이날의 주인공의 신부의 거의 분노의 퇴장.
그야말로 제대로 망친 결혼식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이들 신랑 신부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어찌됐든 전날에 저 신부에게 그리고 신랑에게 전 여자친구 모두에게 그리고 하객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반격. 6년 전 강원 별장에서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말이 거짓이라며 맞대응에 나선 건데요. 동시에 거짓 진술의 배우도 밝혀달라며 무고 교사 혐의로 또 다른 여성까지 특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 전 차관은 자신의 결백과 여성의 거짓을 밝힐 정황으로 날짜를 제시했는데 별장 성관계 영상의 촬영 날짜가 1996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일과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 기일에 그럴 수 있었겠느냐라는 게 김학의 전 차관의 주장인데 성폭행 주장 여성을 고소해서 이번 수사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과거 오락가락 진술로 김 전 차관의 무혐의의 빌미를 제공했던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두 차례 무혐의를 받았던 김 전 차관의 반격인 만큼 이목이 더욱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 사실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는 과거 두 차례 성폭행 혐의로 그 해당 여성들에게 고소를 당했는데 두 번 다 검찰에서 사실은 무혐의 판결을 받았죠. 네, 당시에 검찰은 이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진술에 신빙성이 없었다는 것은 여성들의 말이 계속 바뀌었다는 겁니다. 특히 2013년에 처음으로 김학의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그럼 이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 본인이냐라고 물었을 때 처음에는 난 아니다, 제3의 여성이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내가 맞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말을 바꾼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학의 그 차관과 전 차관과 성폭행으로 연루된 여성이 한 3명 정도 되는데요. 이 3명의 여성들과 그리고 윤중천 그 사업가죠. 윤중천 씨를 이 성폭행을 했다라고 고소한 이 여성들이 서로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서로 아는 사이였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사이였던 거죠.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이 여성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검찰이 판단을 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고로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이 고소를 했으니까 다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그리고 법무부의 과거사위원회가 사실 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관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은 성폭행 여부와 그 동영상의 어떤 실체일 텐데 일단은 뭐 뇌물죄로 한정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김학의 전 차관에게 뭐 일종의 자신감 그런 것 걸 부르는 게 같아요. 아닐까. 그래서 무혐의 침해 그 처분이 됐고 방금 박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폭행 피해자들의 자기들끼리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부분 이제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무고죄를 이렇게 그 자기 스스로가 공격적으로 나섬으로써 자기가 그 사건에 말하자면 해당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좀 명백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학의 전 차관의 지금 해명 중에 부친의 기일에 내가 성폭행을 했겠느냐라는 논리인데 이 논리가 사실은 무죄를 입증하는 어떤 논리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 후과가 만약 그날 있었다면 그게 사실이 바뀌어지면 그게 훨씬 본인한테 더 큰 데미지를 입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했다면 이제 본인도 아마 이 이야기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자기가 다이어리를 살펴보니까 그날이 그날이더라 하고 변호인을 통해서 자기가 반박하는 것에 하나일 뿐인데 본인도 확신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손수 변호사님. 김학의 전 차관이 이제 부친기일에 내가 설마 그런 일을 했겠냐. 영상이 촬영됐다고 주장되는 날이 그날인데 부친기일인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물론 이해 갑니다.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부친기일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뭐 많지 않겠죠. 하지만 그렇다면 좀 더 본인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친기일 있던 그날 기억이 난다.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어디서 뭘 했다. 그날 내가 그 별장에 없었다. 라는 말을 한다면 또 그와 관련된 증거를 제시한다면 사실 논란은 굉장히 빠르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예, 동영상은 촬영이 돼 있고 지금 검찰 일각에서는 그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으로 특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학의 전 차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현재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건 박지원 대표님,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박영선 장관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뭐 누가 낄낄거리면서 봤다 뭐 논란이 많은데 박지원 의원은 또 나중에 나는 그 CD 영상을 보질 않았다. 뭐 말이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 영상이 어디서 유출이 됐고 유포가 됐고 뭐 이런 것도 밝혀져야 되지만 저는 과거사 진상조사위가 빌미를 줘서 김학의 전 차관이 저렇게 그 여성들을 무고로 고소를 하면서 사실은 사건의 본질에 조금 더 다가간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사건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됐던 거는 과연 김학의 전 차관은 누가 어떤 식으로 검증도 안 하고 임명했느냐 하는 이상한 정치 공방으로 넘어갔었거든요. 그 뒤에 무슨 뭐 야당 대표가 있니 없니 뭐 이렇게 됐는데 차라리 저렇게 고소를 해가지고 정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저런 일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냥 본인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명백히 밝혀져서 피해 여성들이 겪었던 고초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게 오히려 낫다는 마음에서 저는 사건의 본질로 오히려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히려 지금 무고 혐의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무고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과거사위원회가 지금 사실은 접근하지 못했던 정말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들여다봐야 된다. 수사 권고를 하는 부분 속에서 이 특수강간에 대한 혐의는 빠지지 않았습니까? 동영상을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특수강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였는데요. 사실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대한민국을 들끓는 이슈로 불같이 번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안에서 차관으로 임명이 됐던 김학의라고 하는 이 대단한 사실상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별장에 가서 도덕적으로 무혈안한 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그것이 특수강간에 이르기까지 문제점이 심각했다는 것에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김학의 전 차관 입장에서는 본인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면서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은 오히려 훨씬 빨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검찰이 수사를 해서 속도를 공정한 잣대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들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세 번째 악플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손혜원 무소속 의원입니다. 니들 아버지는 뭐 하셨지? 이건 여러 번 들어도 당황스러워요. 많은 이들의 공분과 울분을 샀던 이 물음. 대체 여기서 니들은 누구냐 했더니 손혜원 의원의 답변에 따르면 여기서의 니들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니들은 복수 단어인데 손혜원 의원은 지금 단수로 답을 하고 있어서 이게 과연 복수와 단수가 일치하느냐라는 상당히 어문법적인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 손혜원 의원의 목소리 한 라디오에 출연한 건데 직접 들어보시죠. 이 아버지에 관련돼서 아버지가 독립운동했던 거 맞는 거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북한의 정부 수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를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 이건 정쟁을 넘어서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관련되는 것은 이분들이 이 법적 책임을 질 만한 그런 일들은 제가 일단은 일어나려고 나서려고 합니다. 예. 당신들 아버지는 그때 뭐 하셨나? 이 이야기는 어떤 걸 지칭해서? 나경원 의원한테 한 거예요. 해시태그 우리 아버지는 이라는 어떤 손혜원 의원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일고 SNS에서 비판과 논란이 확산되자 그 대상, 니들, 이 대상을 나경원 의원으로 특정해서 해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법적 공방까지 불사하겠다라는 단호한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한편 니들 아버지는 그때 뭐 하셨지? 라는 글을 올렸던 지난 4일 손혜원 의원이 한 글을 SNS에 공유했는데 그 글의 내용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유세하면 표가 도망간다 라는 글을 공유를 한 겁니다. 도대체 손혜원 의원이 이번엔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를 겨냥한 의도가 무엇인지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니들이 나경원 의원이다. 이 해명에 대해서 좀 납득이 되십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니들이라는 건 복수잖아요. 복수니까 뭐 지나가는 말로 저거는 나경원 대표를 말한 거예요라고 한 대답이 그냥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고 공허하다. 최근에 이 니들 아버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좀 글을 올려서 아버지에 대한 회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비난을 비켜가려고 하는 꼼수 아닌가 싶은 생각이 옛날에 저 목포 가서 기자회견 막 했던 그 당당한 손혜원 의원 어디 갔는지 궁금해집니다. 예. 손혜원 의원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다 정치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아, 그래요? 조금 전에 공유했던 글 같은 경우는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쉽게 말해 디스하는 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손혜원 의원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은 친문 진영에 대한 강력한 결집을 통해서 내편 만들기 정치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내편 만들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사실상 보수 진영의 상징처럼 떠오르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강하게 공격하면서 오히려 내편을 결집하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얼마 전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를 싫어하는 5가지 이유를 또 얘기하더라고요. 나경원 의원이 나를 싫어하는 5가지. 첫 번째는 손혜원을 너무 과대평가한다. 예.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에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 세 번째는 손혜원의 홍보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예. 네 번째는 다음 총선에서 손혜원이 나올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예. 마지막은 그냥 손혜원이 싫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5가지 중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건 손혜원에게 제기됐던 목포 투기 논란 그리고 아버지 독립유공자 지정에 대해서 본인이 외압 행사한 것 아니냐 등에 대한 얘기가 쏙 빠지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꼭 나경원 원내대표와 뭔가 1대1 구도로 맞서는 모습을 설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행동들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프레임 전문가이기 때문에 공보 전문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본인이 제기되고 있는 이슈들을 정치 행위로 자꾸 벗겨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명확한 거는 얼마 전에 국가보훈처 압수수색 들어갔기 때문에 본인이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앞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법적인 대응에 대해서 이 부분을 국민에게 소명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지금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정의를 해주셨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건드릴 건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 사실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뭐 보궐선거 현장에도 직접 가서 유세를 지원하기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찬이 유세차에 타면 표가 떨어진다라는 글을 손혜원 의원이 올렸는데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쓴 것이 아니고 공유를 한 것입니다. 예. 그 안에 들어가면 꼰대라는 단어도 나와요. 실제로 이제는 아무리 과거에 정책 역량이 있더라도 젊은 사람이라도 일반인들로부터 유인 효과라든지 매력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단순히 그 사실뿐만 아니라 본인은 민주당이 이대로 가면 지난 통영고성 선거에 보니까 후보를 미리 내지 않거나 해서 전략적으로 실패했다. 이런 상태에서 이해찬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하면 필패다. 이런 얘기를 가감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연상하기로는 다음 원내대표 선거 때 여러 가지 긴장관계가 이미 이 글에 반영되어 있지 않느냐. 예. 그런 의혹을 갖게 되는 거죠. 당내의 어떤 그 역학관계까지. 네. 지금 구민주당 출입 반장을 했었던 박소희 기자. 민주당 내에서 사실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부글부글하는 여론이 있죠. 이번 네, 이해찬 대표에 대한 그 지적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손혜원 의원이 지금 당내 의원도 아니잖아요. 무소속이죠, 참. 네, 무소속이에요. 무소속인 상황에서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내대표 경선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이해찬계로 불리는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이해찬 의원의 세력이 너무 강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뭐 비슷한 부류지만 하지만 조금 더 결이 다른 사람이 가면 또 당내 세력의 균형이 잡히지 않겠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혜원 의원이 이렇게 이해찬 의원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마 친문들의 의도가 좀 엿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추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당내에서도 지금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손혜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언급을 삼가하는 분위기가 좀 느껴져요. 아무래도 손혜원의 말이 워낙 거칠고 어쨌든 누구든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면 전혀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굉장히 감정을 건드리는 발언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몸을 좀 사리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나한테 묻지 마. 나한테 묻지 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하려고 손혜원 의원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면 나 말고 딴 의원들한테 물어봐라. 약간 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쯤 되면 그냥 민주당 의원들이 손혜원 의원을 좀 무서워하는 단계 아닙니까? 무서워하든 어떤 이유든 어쨌든 좀 같이 얽히고 싶지 않다. 그런 좀 반응을 좀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불주인공 손혜원 의원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오랜만에 보는 친구입니다. 뚱딴지. 야, 이거 진짜 뚱딴지 오랜만에 보네요. 참 어렸을 때 뚱딴지와 함께 지냈는데 저는 이렇게 컸는데 뚱딴지는 아직 그대로군요. 90년대 어린이 만화 속 주인공 뚱딴지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익살스러운 아동 캐릭터들의 가벼운 농담으로 구성된 4컷 만화 뚱딴지는 90년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연재돼서 8, 90년생들의 유년 시절을 함께 했는데요. 지난 1일 8,556회를 뒤로 하고 오래 연재했어요. 29년 만에 연재를 끝냈다는 소식입니다. 만 80세인 김우영 화백의 건강상의 이유로 연재를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뚱딴지는
독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어요 라며 4컷 만화를 통해 독자들에게 작별 소식을 전했습니다. 꽃을 들고 있는 뚱딴지에게 단짝 친구 콩자, 이야 콩자 오랜만에 보네요. 아직도 둘이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콩자가 그 꽃 놔줄 거니 뚱딴지라고 묻자 뚱딴지는 정말로 이게 얄궂게도 아니야 너 줄 거 아니야 독자 여러분께 드릴 거야 라면서 이별의 선물을 전합니다. 내 어린 시절을 항상 함께했던 뚱딴지와의 갑작스러운 이별에 아쉬움을 호소하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별을 고한 뚱딴지에게 우리도 화답을 해야겠죠. 뚱딴지야 덕분에 즐거웠어. 고마웠어. 안녕. 오랜만에 뚱딴지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최악의 이번 대형 산불로 많은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또 여행하면 강원도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강원 지역의 관광 사업도 현재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숙박 예약도 무더기로 취소됐고요.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긴 상황입니다. 이에 강원 도민들이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를 다시 찾아달라. 다시 고성, 다시 속초라는 타이틀의 포스터. 동해 바다도 설악산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강원도를 찾아가서 파마가 휩쓸고 간 대지의 단비가 되어달라. 큰 울림을 주는 그런 포스터입니다. 그름으로 폐허가 된 그곳에 차마 놀러가기가 미안해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놀러가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게 강원도민들에겐 큰 힘과 도움이 된다는 말씀 오늘 이 자리에 빌어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침 꽃 피고 푸르른 봄이 왔습니다. 꼭 돈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기부가 될 수 있는 강원도 여행으로 씨름하고 있을 강원도에 우리 작은 보탬을 주는 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속초로, 다시 고성으로, 다시 강원도로.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 강원도 여행 한번 꿈꿔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 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도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